그게 누구요? 우리 40년은 뭐란 말이요? 40년 동안 우리가 부부였나요? 당신은 그냥 돈 버는 기계였어요. 사랑은 그 사람이었고. 40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새벽 5시 알람 소리, 찬물로 대충 씻은 얼굴, 아내가 차려준 된장국과 김치, 10,000원, 지하철의 땀 냄새와 한숨 소리, 상사의 고함과 거래처의 비위 맞추기, 야근과 회식,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깊이 잠든 아이들의 얼굴, 그것이 제 40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모두 가족을 위한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인생이 너무 허무했으니까요. 하지만 석 달 전 아내가 병실 침대에 누워서 제게 한 말이 그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당신은 그냥 돈 버는 기계였어요. 아이들 아버지였고 생활비를 대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내 남자는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유령이었다는 것을. 이 집의 가장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내의 마음속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유령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아이들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습니다. 아내도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아내의 그 웃음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카메라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의무감으로 지어낸 가면이었다는 것을. 마치 백화점 마네킹의 미소처럼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온기도 없는 그런 미소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퇴식이 있던 날을 기억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금요일, 회사 대강당에서 사사촉했던 은퇴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40년 만에 평일 낮에 집에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빛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집에 들어온 것처럼, 낯선 공간에 서 있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우리 등산이라도 갈까? 예전에 자주 갔던 임왕산 어때?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만 틀어놓고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영화라도 보러 가자. 연애할 때처럼 팝콘도 먹고. 아내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마치 낯선 사람을, 아니 귀찮은 세일즈맨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피곤해요. 혼자 가세요. 그 짧은 대답과 함께 아내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그 차가운 눈빛만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있었는데 걔가 못 봤던 벽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쳐 들었고 아내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소리와 신문 넘기는 소리, 그리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3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아내는 바로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뒀습니다. 창밖을 보면 이웃집 노부부가 손잡고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아니, 부럽다기보다는 억울했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될 수 없을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우리는 저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면 아내는 항상 외출을 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빨간색과 핑크색 사이에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빨간색을 발랐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한 빨간색이었습니다. 그 입술이 낯설어서 마치 다른 여자가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오면 우리는 또다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일찍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도 덩달아 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혼자 뉴스를 보다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곤 했습니다. 새벽에 목이 아파서 깨면 온 집안이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 혼자만 이 집에 사는 것처럼, 아니 마치 제가 이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아내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리고 마스카라를 바르는 모습을 문틈으로 훔쳐봤습니다. 예전엔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만 화장을 했는데 이제는 매일 했습니다. 옷도 달라졌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옷 저 옷을 꺼내서 몸에 대보고는 다시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로운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하늘색 원피스였는데 허리선이 잘록하게 들어간 젊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예쁘네 하고 말을 건넸지만 아내는 그저 거울만 보고 있었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돌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점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하고 물었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외출이 점점 잦아졌고 돌아오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오후 서너 시면 돌아왔는데 이제는 저녁 7시, 8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데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진한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40년간 맡아온 아내의 채취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늘 비누 냄새와 된장 냄새, 그리고 약간의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아내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에게서 난 것은 고급 향수 냄새였습니다. 프랑스제인지 이탈리아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비싼 향수였습니다. 그 향기가 코를 찌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마치 제가 알던 아내가 사라지고 낯선 여자가 그 껍데기를 쓰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무서운 건 그 낯선 여자가 원래의 아내보다 더 생생하고 생기 있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시들었던 꽃이 다시 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가거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녀 같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는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미소 짓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화 속의 아내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 탁자 위에 핸드백이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가 들여다봤습니다. 지갑, 립스틱, 거울, 그리고 낯선 물건이 보였습니다. 남자 손목시계였습니다. 롤렉스였습니다. 금색 테두리에 가죽 줄이 달린, 아마도 10,000,000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 시계였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3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용돈을 모두 털어서 시계를 샀습니다. 50,000원짜리 국산 시계였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큰 돈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었는데.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 시계는 몇 번 차지도 않고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내는 그때도 실망했던 겁니다. 5만 원짜리 시계를 받고 얼마나 초라하다고 느꼈을까요? 친구들은 남편에게 금목걸이도 받고 명품 가방도 받는데 자신은 고작 5만 원짜리 시계나 받았으니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나 누군가가 1,000만 원짜리 롤렉스를 선물한 겁니다. 아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을, 제가 평생 줄 수 없었던 것을 다른 남자가 준 겁니다. 며칠 뒤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습니다. 맹장염이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작성하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아내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낯선 남자가 아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단정한 머리, 고급스러운 정장, 그리고 손목에는 꽃 같은 롤렉스 시계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랜 연인처럼 말입니다. 아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옛 친구입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다시 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뒤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연인이었어? 첫사랑이었죠. 그럼 왜 결혼 안 했어? 그 사람 집에서 반대했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야. 차선책으로?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침, 표정만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성실했어요. 책임감도 강했고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았어요. 그게 다야. 그것 때문에 나랑 40년을 산 거야?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한마디를 말입니다. 당신은 그냥 돈 버는 기계였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아버지였고 생활비를 대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내 남자는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에 지난 4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1985년 봄날 산부인과 병실에서 아내가 지어 보였던 환한 웃음. 그것이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것이었나요?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전셋집으로, 그리고 마침내 32평 아파트로 이사하던 1995년 겨울, 이삿짐을 나르며 우리도 이제 내 집이 생겼네라고 했을 때 아내가 보였던 미소. 그것도 집을 향한 것이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나요?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던 시끌벅적한 식탁. 2005년 추석, 큰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발표했을 때 아내가 흘렸던 눈물. 그 눈물도 아이의 성공에 대한 것이지 저와 함께한 세월에 대한 것은 아니었겠죠. 작은 딸 결혼식이 있던 2018년 5월, 아내가 딸의 웨딩드레스를 정리해주며 속삭였던 말,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 말 속에는 자신은 행복하지 못했다는 한탄이 숨어 있었던 건가요? 회사 야유회, 아이들 운동회, 가족 여행, 제주도, 경주, 속초, 모든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모두 가짜였단 말입니까? 40년의 세월이, 14,600일의 하루하루가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그럼 왜 떠나지 않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죠. 그리고 갈 곳도 없었고요. 그 남자한테 갈 수도 있었잖아. 그 사람도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다시 만나는 거야? 아내가 창밖을 봤습니다. 병실 창 너머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부인이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우연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어요. 11월이었나? 당신이 은퇴 준비로 바쁠 때였죠. 그 사람도 혼자가 됐고, 저도 이제 당신이 은퇴하면 완전히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자유. 그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아내를 가둬놓은 감옥이었단 말입니까? 제가 아내의 자유를 빼앗은 간수였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이가 들었고, 저도 늙었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잠깐 꿈을 꾼 거예요. 20대로 돌아간 꿈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병실 밖 복도 끝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 남자겠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왔다 갔어요. 네, 남편이요. 잠시 침묵.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서로를 몰랐던 거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또 침묵. 미안해요.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어서.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나이에 그래도 잠깐이나마 다시 만나서 좋았어요. 20대의 나를 기억할 수 있어서. 전화가 끝났나 봅니다. 발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내도 외로웠구나. 저만 외로운 게 아니라 아내도 40년 동안 외로웠구나.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구나. 일주일 뒤 아내가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봤습니다. 늦가을의 서울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롤렉스 시계는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돌려보냈겠죠.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20대의 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심장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밤에 잠도 안 왔어요. 마치 첫사랑을 하는 소녀처럼. 그래서 행복했어? 네, 행복했어요. 비록 2달이었지만 4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그 고백이.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가정이 있고, 아니 이제는 없지만 자식들이 있고, 저도 여기 제 자리가 있으니까요. 우리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 있겠어요. 그저 남은 시간을 덜 외롭게 사는 것뿐이죠. 덜 외롭게. 당신도 외로웠죠? 처음으로 아내가 제 외로움을 물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외로웠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자고 주말에는 피곤해서 잠만 자고 아이들은 커서 제각각 살고 당신과는 필요한 말만 하고. 네, 외로웠습니다. 아주 많이. 알아요. 알면서도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당신을 남편으로, 남자로 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 왜 나랑 결혼했어요? 왜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너무 길었어요. 40년이 너무 길었어요. 처음엔 10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크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 다음엔 20년, 30년.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제 청춘은, 제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내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던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저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해요. 모두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행복한 척, 사랑하는 척. 모든 게 연기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당신이 원하는 남자가 되어주지 못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최선을 다했어요. 단지 우리가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40년의 거짓이, 40년의 외로움이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울음이 멎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와 사느라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샌 머리, 검버섯이 핀 손. 그래도 여전히 제 아내였습니다. 미워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제 아내였습니다. 당신이 더 고생했어요. 사랑도 없이 40년을 살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살죠. 지금까지처럼. 아니, 조금은 다르게 서로에게 덜 기대하고 덜 바라면서 친구처럼, 동거인처럼. 그럴 수 있을까요? 노력해봐야죠. 이제 와서 갈라설 수도 없고, 우리 나이에 새 출발도 우습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한 부부인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함께 삽니다. 아침을 같이 먹고 가끔 산책도 합니다. 대화는 많지 않지만 예전처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향수를 뿌리지 않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 남자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아내가 먼 곳을 보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을 생각하겠죠. 20대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청춘을 생각하겠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인연은 사랑보다 더 질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움도, 원망도, 체념도, 동정도 모두 섞인 이상한 감정. 그것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40년 동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랑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을 의무감 속에 살아온 아내의 외로움을 이해해야 할까요? 어쩌면 가장 큰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속, 진짜 외로움을 평생 모른 척했던 제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Fantastic.